자, 여러분들 아침 식사들은 했어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첫날인데도 결석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뒷자리가 좀 빠진 거 보니까 여기 지금 4학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내리세요. 시험 준비 제대로 처음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90% 이상인데 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짧게는 1, 2월, 길게는 1, 4월 동안 저와 같이 영미문학을 같이 하게 될 텐데 강의 계획서는 다들 받았어요? 네. 가능하면 여기 나와 있는 강의 계획서대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가 작년에 가지고 있던 교재를 사용해도 돼요.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 20%에 30% 정도 바뀐 게 있어요. 작년 교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새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뀐 부분만 옆에 동료들한테 혹시나 친한 동료가 없으면 2층의 연구실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카피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자료를 이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재가 2개죠. 문학 교재가 2개인데 하나는 메인 교재가 이거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거 시리즈 1이 나왔고 아이러니컬하게 시리즈가 1부터 나와야 되는데 1이 제일 나중에 나왔어요. 이거 하고 그다음 이건 아마 여러분들 문제은행 교재 있죠. 이거 2개를 오늘은 필요 없어요. 오늘은 필요 없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문제은행 교재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배운 거 이번 시험에도 그러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머릿속에 아는 건 이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 하는 겁니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운 것을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여러분들 1월 달부터 곧장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진도에 딱 맞게 문제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매 주마다 제시하는 분량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본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해줬으면 좋겠지만 본 수업 시간에 양이 사실 진도 나갈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 워크샵 있죠? 워크샵 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하여튼 꼭 제시되는 부분은 풀어 오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실라버스 잠깐 보시면 거기 강의 개요, 강의 목표, 강의 대상, 교재 이렇게 되어 있고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받았으니까 아마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토탈 해가지고 페이지를 5개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첫 번째 구간은 문학 기본 이론의 정립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립에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정립. 자, 그런 다음에 이게 11강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마다 주에 2강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 시간이 지금 2시간 50분이잖아요. 1시간 20분 하고 또는 1시간 30분 하고 그때 조금씩 상황은 달라요. 여러분들 강의하다가 여러분들 조금 지쳐하는 것 같다, 힘들어하는 것 같다 하면 제가 좀 더 일찍 끝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한 1, 20분 정도는 여러분들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할 테니까 하여튼 매 주마다 2강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분량이 많은 부분이 있고 분량이 적은 부분이 있어요. 적은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한 4강까지도 이렇게 주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분량이 많은 부분은 1강 강의 하나에 2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자, 총 11강까지가 문학 기본 이론의 정립 과정인데 그 아래 여러분들 피겨러티브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문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오늘 나눠드렸을 겁니다. 이건 제가 풀어주려고 나눠드린 게 아니고 기출 강의는 오리골에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보니까 90% 이상이 새로 처음 제대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출 문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만 와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이렇다라고 하는 나침판으로서만 사용을 하시기 바라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지금까지 2009학년도부터 7년간 엊그제 지난 12월에 봤던 것까지 7년간에 걸쳐 있는 주관식 문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뺐습니다. 객관식은 뺐고 주관식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알아두셔야 돼. 그건 여러분들 1월 달에 처음에 방향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나침판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문학시험이 나오는구나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즉 문제만 읽어보시면 풀어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 문제 있죠. 문제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60, 70%가 나왔던 건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figure of speech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igure of speech라고 하는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데 figurative language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건 단연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될 테니까 1강에서 제가 기본 이름 정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그라고 했는데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첫 번째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figurative language를 거의 완벽이라는 건 사실 공부에는 완벽은 없죠. 하지만 시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강에서 11강까지는 figurative language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대충은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들어는 여러분들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때 국문학을 배웠잖아, 그죠? 은유라는 것도 배웠고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영문학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국문학에서 배웠던 방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국문학은 영문학을 번역한 거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문학,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건 초창기 때 근대문학을 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영문학자들이었어요. 정주영, 최재서 이런 사람들이 다들 영문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애매모호하게 번역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지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더니즘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주정주의, 이건 낭만주의를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근데 어떻든 우리 이제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한번 제대로 잡아보는 것이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두 번째로 가시기 바라요. 자, 페이지 2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립과정, 이것도 정립과정이죠.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의 정립과정인데 2입니다. 2는 figurative language 다음으로 기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건 literary device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또는 이걸 rhetorical device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문학은 여러분들 원튼 원치 않듯 기본 용어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많지가 않아요. 책 몇 개 안 되니까. 왜 시험에 rhetorical device를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rhetorical device가 뭔지 모르면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용어는 하나둘씩 이제 매주마다 배우게 될 텐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 12강에서 18강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12강에서 18강까지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literary device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두 개가 소위 말하는 우리 문학 이론의 가장 기본, 여러분들 기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문학의 기본은 큰 틀로 얘기한다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지. 뭐 얘기했어요? 첫 번째 figurative language 얘기했지. 두 번째 literary device 얘기했죠. 이게 소위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실라버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공시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자, 시작. 바로 이 공시적 방법론이 우리 임용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거의 90% 이상이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시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뭐가 있다? 통시적 방법론이 있는데 이건 문학사입니다. 히스토리아.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문학사는 출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강조점을 두는 것은 통시적 방법론이 아니라 공시적 방법론에 방점을 둡니다. 통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역사란 뜻이잖아. 역사를 관통하는 거니까 시간순이고 공시는 그냥 역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공시적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와 뭐다? 다시 어떤 거다? figurative language하고 그 다음 literary device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는 바로 페이지 1과 2에 있는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기본 이론이 되겠다. 따라 그 기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임용고시는 엄청난 걸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서 여러분 손도 못 댈 그런 문제 내지 않아요. 올해 2014년 12월 6일 날 시험 본 거 여러분들 그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 보세요.
기본에 충실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수능 때부터 징글징글하게 많이 듣던 말이잖아. 수능 평가위원장이 항상 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기본을 철저히 한 분들은 다 맞게 거짓말이잖아. 그거. 근데 어떻든 물론 기본에 충실한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기본 이론 정도면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점수가 한 50점대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시험 볼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을 여러분들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하는 기본 이론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것으로서 만들어 주시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내 걸로 만든다는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로 가시기 바래요. 이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본 이론을 1, 2에서 정립을 했으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심화를 해야 됩니다. 이 심화 과정은 이제 3월달, 4월달에 진행이 됩니다. 심화 과정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인데 Literary Element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아까 뭘 한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Figurative Language를 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했어요? Literary Device를 했지. 그 다음에 이건 기본이고 이거보다 좀 더 심화된 과정이 Literary Element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어려운데 어쨌든 Literary Element에 대해서 페이지 3에서 진행을 합니다. 3월 달이 될 텐데 그 다음 페이지 4로 가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를 보면 심화과정 2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기본보다 조금 어려운 심화 과정에서 이제 장르를 배웁니다. 장르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인 깊이를 가지고 그 장르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드라마 장르라든지 뭐 이러저런 비평 장르가 이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시기 바라요. 맨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심화 과정 3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Literary Can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캐논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경이 있지. 성경 같은 거, 즉 권위를 인정받는 이런 걸 우리가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전. 우리 정이 뭐예요? 바를 정이지.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있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없나? 있잖아. 아니, 안 다녀도 뭐 신약 구약 그런 말 들어봤잖아. 자, 66권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말고도 수많은 경전이 있었어. 성경에. 하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뭡니까? 교황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서 66권만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걸 정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로마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건 로마의 종교잖아.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고. 근데 이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을 만들면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다 배제를 해버렸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정전 바깥에 있는 경전이란 말인데, 근데 왜 이런 성경적 언어를 문학에 쓸까? 문학에서도 캐논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 신자면 반드시 신구약을 읽어야 되듯이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읽어야 될 교재와 텍스트가 있어요. 작품이겠지. 문학의 교재와 텍스트라고 하는 건 시, 소설, 드라마, 비평의 텍스트니까. 따라서 정리하면 Literary Canon이라고 하는 건 뭘 다룬다? 소위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들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를 어떻게 다룬다? 공식적 방법론은 뭡니까? 역사와 관계없이 그냥 메타포에 해당되는 작가들 배우고 뭐 시밀리에 해당되는 작가들 배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공식적인 거야. 하지만 통시적인 방법론은 그게 아니고 언제부터? 바로 16세기에서부터 영문학이 소위 말하는 뭡니까? 영문학이 세계문학으로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15세기야.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셰익스피어가 등장을 하지. 바로 이때부터 소위 16세기 때부터 현재 21세기까지 이때까지가 이제 뭡니까? 통시적 방법론에 의해서 우리가 영문학에서는 다루고요. 미문학도 다룹니다. 미문학은 언제부터 나와요? 17세기서부터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문학 시험에 나오는 건 19세기 초반에서만 공부하면 돼요. 따라서 미문학이 굉장히 짧아.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셰익스피어라든지 이런 작가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바로 canonical writer라고 합니다. 즉 정전적 작가들인데 이번 우리 지난 12월 6일 날 시험에 봤던 작가들이 100%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전적 작가들에서 다 나왔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19세기 미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호선이 나왔지. 그리고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위대한 작가인 셔드 앤더슨이 나왔죠.
그 작가는 다행히 그 우리가 한번 다뤘었어요. 그 뭡니까 핸즈라고 하는 작품은 그 와인즈버그 오하이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거기서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와인즈버그 오하이오에서 출제가 됐고 그 서술형 5점짜리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이번에 집에 가서 보세요. 문제만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심지어는 노량진의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답이 다 달라요. 자, 그럴 때는 믿는 건 누가 가장 공신력 있는가를 보시면 돼. 무슨 얘기냐면 답들이 제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답들이 나와요. 그래. 물론 그분들이 잘못은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 문학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가 나왔습니까? 또 나온 게 시가 누가 나왔어요? 19세기의 위대한 시인 토마스 하디가 나왔지? 여러분들 그거 답 가지고 막 그 논쟁이었잖아. 패스가 들어가야 된다, 뭐 레스트가 들어가야 된다, 이코노미가 들어가야 된다, 막 했던 그 문제가 즉 지금 이번에 출제가 됐던 작가들의 공통점은 다 어떤 작가들이다? 캐논에 해당되는 작가들이다. 따라서 마지막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다룰 건 그 분량은 뭡니까? 그 작품이 수십만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기껏 몇십 개를 출연했어요. 따라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우리가 시에서는 사운드 앤 센스라고 하나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사운드 앤 센스는 공부하셨던 분이나 안 하셨던 분이나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재입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사운드 예전에 2003년 이래로 2013년까지 사운드 앤 센스에서 무려 9년간 출제가 됐어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교재가 사운드 앤 센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다수 문학을 그 출제자들이 들어가는 연배들이 40대 후반, 50대 초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교수들이 실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문학에서 첫 번째 교재 중에 하나가 사운드 앤 센스예요. 시에서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다수가 우리 그 영교과나 영문과에서 그 교수가 된 양반들이 주로 어디서 공부합니까? 주로 미국 대학들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주로 그러면 박사학위를 끝내면 뭐를 하냐면 티칭을 하게 돼요. TA라고 하는 거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학부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물론 학부 1, 2학년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사용되는 교재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운드 앤 센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 본인들한테도 익숙하고 작품들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임용시험에서. 자, 우리 문학에서는 영문학에서는 여러분 그거 잘 판단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겁니까?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유희태 선생한테 배우러 왔다. 손 들어보세요. 그건 제 대학에서 배우는 거야. 제가 대학 강의 나갈 때 그때 배우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합격을 위해서 왔지 학문을 위해서는 저는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학문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T.S. 엘리엇의 황무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받고 20세기 문학을 바꿨다고까지 평가받는 그런 위대한 작품이에요. 하지만 임용에는 나올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200페이지, 번역서가 200페이지 이렇게 되는 작품이 우리 임용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미친 짓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부분 잘라서 나옵니다. 4월은 잔인한다를 해가면서 앞부분이라든지. 따라서 그런 작품은 학문적으로는 위대한 작품이긴 하지만 우리 임용에는 맞는 작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 입학시험을 대비해주는 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오히려 대학에 있는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제 강의 듣는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센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사센은 그러면 사운드 앤 센스 우리가 사센이라고 하잖아. 버릇이 돼가지고 이 사운드 앤 센스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 나와 있는 작품들이 다 짧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T.S. 엘리엇 황무지 좋지 하지만 길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가 없어. 따라서 사운드 앤 센스에 나와 있는 건 작품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내기가 편해요. 아무리 좋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시험 내기 어려우면 출제자가 그건 기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그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출문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낼 때 아무리 지문이 좋아도 문제 내기 어려우면 낼 수 있어? 못 내는 거야 그건.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나중에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즉 그걸 아셔야 이 작품이 임용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시는 보통 넓게 맥시멈 잡아서 저희가 우리 임용에서 필요한 게 250개 작품입니다. 보통 저는 200개에서 250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임용은 더 이상 할 필요는, 시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이 정도 선에서 끝내시면 돼요. 이 정도 선에서. 근데 그 상당 부분의 그런 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사운드 앤 센스에 다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운드 앤 센스는 제가 강의해주는 영미문학 개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따라서 이건 개론서잖아. 가장 일사후의 기본서고 심화서로 가장 좋은 작품은 사운드 앤 센스가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작품이 되겠어요. 소설은 여러분들 따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는 제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소설은 근데 혹시나 일반 영어가 내가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내가 일반 영어는 좀 잘하는데 이상하게 문학 작품만 보면 독해가 잘 안 된다 하고 즉 독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소설은 뭐 그냥 번역되어 있는 거 가지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방점은 어디에 찍어라? 시에 찍으시기 바랍니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일반 영어 독해력이 정말 출중하면 어느 정도까지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는 일반 영어 내가 아무리 강해도 사실은 그게 뭡니까? 시 문제는 풀리거나 쉽게 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영역별로 다른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양지를 하셔서 공부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셔서 자 리터러리 캐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캐논이 어떤 개념이다?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각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바로 캐논인데 그걸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문학사를 짚으면서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학사 하는 게 아니에요. 문학사 시험에 안 나와. 따라 문학사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대신에 뭡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 공부는 그 아주 상투적인 메타포인데 숲과 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여러분들 저기 어디 오세아니아 퉁가에서 왔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험에 관한 한 초등학교 때부터 징글징글하게 방법론을 많이 배우는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공부할 때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일반 영어 시간인데 여러 가지 얘기할 텐데 공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바로 공부지. 즉 동일성과 차이성을 구별을 해내는 게 바로 공부의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연장선에서 원칙이 뭐고 예외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공부잖아. 그게 왜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예외니까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뭡니까? 예외와 원칙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 뭐가 중요하다? 시험에 예외가 나오니까 예외가 아니지. 이러면 저한테 물리는 거지 이제. 말리는 거지 저한테. 원칙만 하면 예외는 몇 개 안 돼. 따라서 원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사월에 하셔야 될 건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외적인 것들은 따로 정리하면 돼. 지각동사, 사역동사 몇 개나 돼 그거? 10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따로 정리하면 되는 건데 원칙이 뭐고 예외가 뭔지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뭡니까? 헷갈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헷갈린 상황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래? 제가 이거 해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건 준범죄에 해당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사교육을 번창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일익을 담당하게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교육에서 여러분들 교사가 될 거잖아. 공교육의 교사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학생들한테 특히 영어나 수학은 교사의 질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쉽게 잘 이해하는 교사가 가르치는 거하고 그냥 자기도 잘 모르면서 가르치는 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논리력이 기반이 돼야 돼요. 논리력이 기반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원칙이 뭐고 예외가 뭐고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그다음 차이성이 뭐고 동일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첨가한다면 여러분들 그 숲과 나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공부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숲은 보는데 나무는 보지 못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이건 여러분 각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숲이 중요한지 나무가 중요한지 어떤 게 중요할까? 그렇지. 이럴 때 여러분 저한테 또 말리면 안 돼. 숲이요 안 돼. 나무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답하면 안 돼. 삶이 여러분들 자
이분법적 사고가 여러분을 지배를 해버리면 절대로 논리력이 늘지 않아요. 습관하고 둘 다 중요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즉 변증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체적으로 보라는 얘기야. 총체적으로. 자, 따라서 숲이라고 하는 건, 나무는 어떤 거예요? 우리 임용시험에 나오는 건 숲이 나옵니까? 나무가 나옵니까? 자, 벌써 이제 이해해. 여러분들 아직 우리 메타포를 안 배웠으니까 오늘 배울 거야. 메타포를 안 배웠기 때문에 뭐 그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상식선에서 숲이 뭐예요? 숲은 큰 틀이지. 우리 문학에선 나무는 그럼 어떤 걸까? 작품이잖아. 자, 기출문제 보세요. 자, 빨리 다 기출문제 꺼내세요. 우리가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기출문제 보세요. 자, 자, 이거 치고. 자, 보통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300자에서 400자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 숲이야 나무야? 나무잖아. 하나 그냥 딸랑 작품 하나 주어졌잖아. 이해돼요? 시험은 나무가 나옵니다. 따라서 뭐가 중요하다? 말리지 말라고 했잖아. 무슨 얘기냐면 물론 작품 자체는 나무입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나무지만 이 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뭐도 알아야 된다. 숲을 아는 것이 훨씬 풍부한 이해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쓰는 비유로 네이처라고 하는 단어가 예전에 우리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이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18세기의 작품에 나오는 네이처라고 하는 단어와 19세기 초에 나오는 낭만주의 시대에 나오는 네이처는 같은 영어로는 네이처야. 하지만 뭐예요? 뜻이 정반대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랬을 경우에는 뭡니까? 어떠한 큰 틀이라고 하는 숲이라고 하는 문학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알게 되면 훨씬 풍부한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뭡니까? 독해는 했는데 자연이잖아. 독해는 했는데 답을 쓰기가 애매해져 버리는 거지. 그건 바로 뭡니까?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런 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것이 깊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숲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문학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학사의 큰 틀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아시겠어요? 셰익스피어가 도대체 왜 셰익스피어인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 물론 그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예전에 그 2002학년도 이전까지는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형이사학파 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대표하는 2명의 작가의 이름을 쓰시오. 이게 나왔어. 지금 그렇게 안 나와. 그건 대학원 시험이지. 그때만 해도 뭡니까? 문제가 초창기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연대표를 딱 적어놓고 1616년 그 다음에 뭡니까? 1564년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들어갈 작가 이런 걸 쓰는 게 나왔단 말이야. 이런 식의. 이건 대학원 시험이잖아. 이제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문학사 공부는 백해무익하고 하지만 나무를 이해하기 위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문학사는 여러분들 그건 아직까지도 네세서리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뭡니까? 리터러리 캐논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그럼 같이 우리 교재를 한번 펴봅시다. 출간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좀 따끈따끈합니다. 책이. 자, 14페이지 같이 한번 봅시다. 가능하면 그 일사월 강의하면서 제 바람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게 따라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일사월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작품들 있죠. 이건 여러분들 가능하면 다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양이 굉장히 많지만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거의 대거 실려 있으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 것으로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습을 하라는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문학은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반 영어는 복습보다 예습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문학은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예습을 물론 당연히 모든 공부는 어때요?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는 게 좋지. 하지만 예습을 그게 권하지 않는 이유는 문학은 예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예습할 시간에 차라리 배운 거에 대해서 복습을 하라는 의미로 제가 복습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 양지를 하시고. 자,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 미리 풀어오라고 하는 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꼭 좀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4페이지. 거기에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진하게 볼딩체로 용어가 나와 있죠. 자, 이거 별표 쳐놓으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자, literary device라고 하는 개념과 literary technique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지. 자,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다음 두 번째 패락으로 오세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자, 엘러먼트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우리가 잠깐 봤죠. 이 용어인데 문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용어들인데, 자, 우리 첫 시간이니까요. 자, 우리 용어 세 가지만 알아둡시다 오늘. 자, literary device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device라고 하는 건 장치지, 우리말로 장치. 우리 교과에서는 문학적 장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국문학에는. 근데 장치라기보다는 기법이라는 번역이 훨씬 좀 더 통용되는 그 번역이라고 봐요. 문학적 무슨 뜻이다? 다시 뭐다? 문학적 기법입니다. 기법. 자, 여기에 또 하나 아까 우리 용어 봤던 거 있지. figure of speech.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figurative language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같은 뜻인데, 왜 이게 용어가 있냐면 figurative language라고 하는 건 이건 셀 수 없는 명사야. 따라서 복수를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작품에 보면 figure of speech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 뭡니까? 복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쓴다? 이걸 쓰는 거야. 따라서 이건 figures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용어야. 여러분들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라이팅을 해야 되잖아. 주관식이니까. 그 용어 구별을 정확하게 해두시고 표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literary 뭐가 있었어요? element가 있었지. 이건 뭐라고 돼 있어요? element는 요소입니다. 문학적 요소라고 하는 건데, 자,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그러면 literary device하고 figure of speech는 도대체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 공부라고 하는 건 뭐와 뭐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동일성과 차이, similarity나 commonality 또는 difference, 즉 차이, difference와 또는 commonality, 동일성을 구별을 해내는 게 공부인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거 뭡니까? 문학 용어지 뭐. 그렇잖아. 크게 얘기한다면. 자, 유이태하고 박현수. 자, commonality하고 difference 구별해 버리세요. 사람이지. 차이는 어떤 거야? 여자와 남자지. 이렇게는 너무 투 브로드지. 어쨌든 좋아. 그것도 답이야. 그런 식으로 뭡니까? 항상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모든 걸 볼 때는 뭐와 뭐로 구별해라. commonality가 뭐고 difference가 뭔지를 항상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차이를 한번 배울까? literary device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이런 거야. literary device가 큰 개념이고 이 안에 뭐가 있다? figurative language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포함하는 거고 이건 포함이 된 거지. 이걸 알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알아야 이걸 알 수 있겠어? figure of speech를 알아야 따라서 literary device를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뭡니까? 이따가 우리가 figure of speech가 뭐가 있는지를 이따 같이 볼 텐데,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것들 있지. 빗금 안 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따로 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세타이언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페이지 1에 나와 있는 것은 페이지 1에 나와 있는 건 아까 여러분 실라버스 보세요. 더 이해하기 쉬워요. 실라버스 보시면 페이지 1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 오늘 제 강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강의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 페이지 1에 보면 figurative language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 쭉쭉 보세요. 이 강에 어떤 게 있어요? 쭉 읽어볼까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자, 시작. simile. 그 다음. 자, 맨 마지막 이제 뭐 있어요? 얼루전과 컨시트가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피겨러티브 랭귀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세요. 페이지 2로 가시기 바래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imagery, 그 다음 satire, 그 다음 alliteration, 그 다음 onomatopoeia, 그 다음 flashback, 그리고 interior monologue, 그 다음 stream of consciousness,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 다음 surprising.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literary device 또는 literary techniqu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질문 던지겠어요. 시밀리나 메타포는 피겨러티브 랭귀지입니까 아닙니까? 맞지? 따라서 피겨러티브 랭귀지이기 때문에 시밀리와 메타포는 리터러리 디바이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둘 다 해당되는 거지. 즉 제가 이렇게 아무리 또 얘기해도 나중에 뭐 여러분 또 헷갈려. 오늘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셔야 돼. 누누이 강조하지만 용어 문제가 우리가 문학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identify the literary device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실제 그게 뭡니까? 두세 번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럼 identify literary device라고 돼 있으니까 아, literary device이니까 figure of speech는 아닌가 보구나 라고 하면 이건 완전 속된 말로 아작나 버리는 거지. 아시겠어요? figure of speech는 다 어디에 해당된다? literary device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빗금이 없는 즉 figure of speech가 아닌 literary device는 어떤 거야? 바로 아까 봤던 satire니 alliteration이니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개념 정확하게 이해되세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 정확하게 figure of speech가 literary device에 포함된다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 아시겠어? 그 다음 literary element라고 하는 건 뭔지는 우리가 글을 보면서 같이 책을 보면서 같이 합시다. 자, 두 번째 패러그로 오세요. literary element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자, 시작. 자, 수고했습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핵심만 찝읍시다. 핵심만. 자, literary element라고 하는 건 바로 component part야. 어떤 구성 요소인데, 구성 분자들인데, 부분인데 어디서 발견된다고 되어 있어요? founded 어디서 발견돼요? 바로 문학작품 전체에서 모든 문학작품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literary element야.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literary element라고 하는 것은 are not used.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사용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작가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잘 이해하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literary device 가세요. literary device의 두 번째 줄 보세요. literary device 두 번째 줄 보면 method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The author 또는 writer, 작가들이 use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은 여러분 개념이 와닿지 않을 거야. 다시 literary element라고 하는 개념과 literary device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가가 자기가 사용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용하려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작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는 나 좀 그 마지막에 독자들 깜짝 놀래게 하고 싶어. 여러분들 혹시 그거 그 뭐지? 오헬리의 그 뭡니까? 그 20년 만에 친구 얘기 나오는 거 혹시 자, 마지막 ipse 그건 알아요? 아유, 다행이네. 자, 마지막 ipse 보면 자, 어떤 사람이 뭡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 같은 뉴욕에서 뭡니까? 잿빛 시멘트 바닥에서 죽을 것 같은 아이가 아, 이파리만 보고 싶어. 이파리 하나 보고 싶어. 이파리가 마지막 지면 나도 죽을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 근데 뭡니까? 이파리가 밤새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벌어졌는데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았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뭐야 그게? 옆에 있는 화가가 그려는 거지. 그 화가는 어떻게 됐어? 자기가 대신 죽잖아. 마지막에 그걸 그 화가가 그리고 자기가 대신 희생을 했네. 독자는 어떻게 돼? 그 부분에서 감동을 받게 되지. 그랬네. 몰랐던 사실을 마지막에 알게 되지. 서프라이즈한 거지.
이런 식으로 서프라이즈 엔딩이라든지 이런 것은 뭡니까? 작가가 사용한 거지. 작가가 선택을 해서 왜 선택했어? 독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무빙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사용한 거야? 이거 작가가 사용한 거야. 셀렉션에서 선택을 한 거지. 이런 건 뭐다?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야. 기법이 작가만의 기법인 거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어?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을 보면, 윌리엄 포크너나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을 보면 갑자기 뭡니까? 아이 사탕, 황제는 나빠. 로마 28년 88. 무슨 말이야? 지금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단어 얘기했지. 이해돼?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보통 우리 작품은 뭡니까? 올리버 트위스트가 태어났다. 고아로 태어나서 불쌍한 올리버 트위스트.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작가가 다 설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제임스 조이스는 제가 정확하게 했더니 28, 88, 로마, 아이스크림, 황제,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 그 독자인 우리는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뭐야?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막 그래 척찬 게 하나도 안 팔렸어. 독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 이런 기법을 우리는 의식의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 다룰 거예요.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엘러먼트입니까? 디바이스입니까? 왜? 작가가 뭐 한 거야? 셀렉션에서 유즈한 거지. 이해되셨어? 무슨 말인지. 작가 개인의 자기 독특한 특성이 반영돼서 그 사용을 한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리터러리 디바이스라고 하고. 엘러먼트는 그게 아니야. 자, 엘러먼트 아까 뭐라고 돼 있어? 다시 오세요. not used라고 되어 있지. 그 다음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instead, 거기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자,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literary element라고 하는 것은 exist한다. 어디서 exist해요? 문학이라는 형식에서는, 즉 딴 말로 하면 뭐야? 모든 문학에서는 뭐 한다? 존재하는다. 어떻게 존재한다? 내재적으로 존재한다. 자, 내재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외재적이라는 말과 내재적이라는 말은, 외재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작가가 자기가 원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문학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들인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주먹 절 보세요. 자,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학 작품 아무거나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 읽은 거 어떤 거? 동물농장?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설명하게. 동물농장은 아주 좋은 작품 얘기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지 오웰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작가입니다. 하지만 설명하기는 어려워. 자, 동물농장 좋아요. 동물농장에도 자, 좀 더 자, 동물농장도 뭐가 있어요? 캐릭터가 있지. 캐릭터가 있잖아. 그게 누구예요? 그 나폴레옹도 있고 스노우볼도 있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아니잖아요. 사람을 빗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캐릭터지. 이해돼? 사람을 다루지 않은 문학 작품은 단 하나의 제가 단언할 수 있어. 사람을 다루지 않은 문학 작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소부화도 여우, 그다음 원숭이, 똥개, 똥개는 안 나오지.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 누구 얘기야? 우리 사람 얘기잖아. 따라서 사람과 인간을 다루는 게 바로 문학 작품이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문학사 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근데 어쨌든 자, 동물농장에도 누가 있어? 사람들이 있지. 캐릭터들이 있지. 자, 캐릭터는 리터러리 디바이스입니까? 엘러먼트입니까? 설명하세요, 이제. 자, 이해를 했어. 이해만 한 걸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했으면 내가 그걸 뭐를 해야 돼? 익스플레이네이션을 할 줄 알아야 돼. 썸머리를 할 줄 알아야 돼. 바깥으로 프로덕션 스킬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답형 문제에는 해당되지 않아.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일 때는 뭐만 할 줄 알면 돼? 알면 됐어.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뭐 하면 돼? 이제 찍으면 돼. 하지만 서답형은 뭡니까? 써내야 돼. 따라서 써내려면 내가 아는 것을 반드시 입 밖으로 소리내고 더 나아가서 글로 쓸 줄 알아야 돼. 설명하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그랬잖아. 캐릭터가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대다수가 뭡니까? 엘러먼트라고 표현했어요. 리터러리 엘러먼트라고. 자, 그럼 제가 역으로 또 질문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자, 말로 표현하세요. 말로. 자, 참고로 잠깐 여러분들 옆 사람의 눈치 보여? 자, 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 처음 만나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자, 인사하세요. 여러분, 우린 지정학제잖아. 친하게 지내세요.
실제로 1월 달에 만난 친구들이 대다수가 뭡니까? 2차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친하게 지내시고 서로 도움 주시고 책 안 가져오면 같이 좀 봐주고. 다시 그러면 자, 왜 리터러리 엘러먼트인지를 설명하세요. 자, 캐릭터가.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필요해? 앞으로 제가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자, 문학 공부는 두 가지를 갖춰야 돼. 첫 번째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우린 지금 개념을 하는 거잖아. 하지만 개념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머릿속에 이그잼플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그잼플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설명이 가능해. 바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 이해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지. 이해는 여러분 이해 가지고는 서답형 문제는 답이 나올 수 없어. 뭐가 있어야 된다? 이그잼플이 머릿속에 들어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은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지. 리터러리 왜 캐릭터가 리터러리 디바이스가 아니고 엘러먼트인지를 설명하세요라고 질문 던졌잖아.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돼? 자, 캐릭터는 뭐 한 게 누가 작가가 뭐 한 게 아니야. 사용하고 선택해서 사용한 게 아니지. 그냥 작품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있어야 돼? 그냥 있어야 되는 거. 내재적으로 그 안에 존재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내재적이란 말은 원하든 원치 않든 원래 본질적으로 거기서부터 있다는 얘기잖아. 인간이 뭡니까?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인 건 원해서 그런 거 아니지? 내가 말이 잘못됐나? 팔 두 개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눈도 두 개고 이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난 독특한 사람이고 싶어. 나 눈 5개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눈 5개를 우리가 셀렉션하고 유지할 수 없지. 그건 그냥 그렇게 타고나길, 즉 inherently 타고나길 내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타고나듯이 문학 작품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이 눈 2개고 코 1개고 입 1개고 이렇게 되듯이 반드시 캐릭터는 작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동물농장 또 얘기했어요. 또 어떤 게 있어야 될까? 그 어떠한 작품도 뭐가 있어? 세팅이 있지. 세팅이 없는 작품이 있어? 심지어 뭡니까? 동물농장 같은 우화적인 작품도 세팅이 있지. 세팅이 어디예요? 굿소련이잖아. 굿소련을 패러디한 거잖아. 그게 세타이어한 건데 어떻든 세팅이 있지. 하물며 일반 작품에서는 배경이 없는, 시간과 공간적 배경이 없는 작품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상과학 소설조차도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있잖아. 따라서 두 번째, 세팅도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작가가 자기가 원해서 쓰고 스트림 오브 컨서스니스처럼 내가 그래 멋지게 한번 쓰고 싶어. 아니, 세팅이 없으면 그건 문학 작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지. 이해되셨어? 캐릭터가 있고 세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 내레이터가 있지. 내레이터, 다른 말로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 게 있지. 포인트 오브 뷰, 즉 시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이거 없으면 또한 문학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내레이터가 없는 문학 작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과장법을 잘 쓰지 않는데 이건 과장이 아니고 문학 작품에 포인트 오브 뷰가 없는 작품은 없습니다. 캐릭터가 없는 작품은 없습니다. 세팅이 없는 작품은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Literary element라고 합니다. 좀 이해되셨어? 구별 확실히 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14페이지에 윌리엄 워즈워드 시를 수선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시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15페이지로 오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자, 15페이지에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기 바래요.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예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이 좀 같이 보세요. 같이. 자, 15페이지에 자, 비유적 언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스밀리. 이제 지규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스밀리. 두 번째 메타포. 세 번째, 네 번째 하이퍼볼 또는 오버 스테임. 우리 임용시험에는 하이퍼볼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오버 스테이먼트라고 하는 표현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 언더 스테이먼트.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언더 스테이먼트가 사실은 아이러니와 더불어 가장 상징 언더스테이먼트 아이러니가 사실 가장 어려운 피겨 오브 스피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시넥터키, 그 다음 미타나미, 그 다음 바스트로피, 그 다음 자 아이러니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패러독스와 억시머론은 같이 한
밑줄을 하나로 같이 연결시켜서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별표 같은 거 있잖아요. 별표 그다음에 땡골레미 이런 거 막 함부로 치지 마세요. 제가 수업 시간 얘기하는 것만 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여러분 11월에 가면 시간이 없잖아.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별표가 많이 돼 있는 것만 빨리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때 아시겠어?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패러독스하고 억시모론 다음에 설명을 하겠어요. 이건 둘 사이의 관계는 리터러리 디바이스하고 피규러티브 랭귀지의 관계야. 즉 패러독스가 큰 개념이고 억시모론이 작은 개념입니다. 그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알레고리라고 되어 있는 알레고리는 여러분 상징과 더불어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레고리와 상징 같이 묶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16페이지 가시기 바래요.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갑시다. 같이 한번 그 개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으로는 자시죠? 자, 직접적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과 메타포의 차이는 바로 메타포는 직접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메타포는 간접적인 건데 근데 뭐 개념은 이런 거고요. 이건 뭐 중고등학교 때 수없이 많이 배웠던 거잖아. 어? 시밀리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거다? 자, 피겨 오브 스피치에 자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서로 이제 약속을 합시다. 앞으로는 우리 강의하면서 제가 A와 B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A라고 하는 건 원래 있던 리터럴 미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건 새로 생긴 피겨러티브 미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걸 원관념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영어로는 뭡니까? 영어로 알아두세요. 테너라고 합니다. 원래 의미란 뜻이야. 테너. 이걸 전달해주는 뭡니까? 아마 의미는 의미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미라고 하는 건 항상 뭡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는 대상을 비클이라고 합니다. 비클이라는 건 자동차는 걸 타는 거잖아. 즉 의미를 태워주는 것. 즉 어떤 게 더 중요해 그러면? 당연히 이게 중요하지. 이것을 쉽게 더 설명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도 되는데 그냥 태워서 뭡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보조관념이니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원관념, 보조관념 이제 그런 표현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시험에 원관념이라고 우리말로 안 나와. 따라서 그 영어적으로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요. 리터럴 미닝과 피겨러티브 미닝이 있는데 앞으로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제가 A와 B라고 올 한 해 내내 제가 계속 그런 표현을 쓸 겁니다. 따라서 저하고 여러분들의 약속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시밀리라고 하는 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그 이그젬플로 머릿속에 외우라고 할 겁니다. 그건 올해 한 해 내내 또는 뭡니까? 평생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 My love.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시다. 자, 시밀리를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첫 번째 단계 피겨 오브 스피치입니까? 아닙니까? 근거 대세요. 제가 피겨 오브 스피치라고 물어봤으면 우리 이미 피겨 오브 스피치 종류 아까 봤지? 그 중에 하나 해당돼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like가 있는 거 보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건 다른 거 아세요? I like her 이런 건 아니잖아. 자, like가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이건 자, 첫 번째 단계 피겨 오브 스피치입니까? 아닙니까? 할 때 identify 하는 거야. 입니까? 아닙니까? 이다. yes지. 즉 피겨 오브 스피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identify 하는 걸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우리 1, 4월에 해야 됩니다. 이건 2010학년도에 우리 객관식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2018년도 우리 제가 그 주관식은 객관식은 안 보냈는 여러분들한테 제공하지 않았는데 교육과정 평가원 가면 우리 카페 가면 다 있어요. 우리 카페 가면 그 기출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 보세요. 그러면 객관식 문제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2018년도 우리 객관식 문제에 다음 중 피겨러티브 익스프레션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2, 3, 4, 5번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였어.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철저하게 기본에서 낸 거지.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낸 거지. 이걸 뭐라고 해요? 원어원이라고 하는 거지. 1교시에 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출제가 됐는데 물론 정답 확률이 낮았어요. 생각보다. 그다음 두 번째. 피겨 오브 스피치인지 이제 피겨러티브 랭귀지 또는 피겨 오브 스피치인지를 구별하는 거. 두 번째, E라고 한다면 뭘 찾아야 될까? 설명하는 거에 있어요. 즉 A가 뭐고 B가 뭔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다시 뭘 구별해야 돼? A가 뭐고 B가 뭔지. 즉 리터럴 미닝, 원래 의미가 뭔지. 그 다음 피겨러티브 미닝이 뭔지를 구별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이걸 왜 도대체 다른 표현이 아니라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explain 하는 문제를 해야 돼. 올해 2015학년도 임용고시 문제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출제가 됐어요. 메타포가 나왔는데 자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 그 기출 2015년도 (14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올해 그 다들 들으셨겠지만 올해 문학 문제가 어려웠어요. 문학 문제가 어려웠는데 그 특히 이 3번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그런 문제가 돼버렸는데 자 문제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write a passage. 자, 시작. 자,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explain 뭐를 해라? figurative meaning을 설명을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몇 단계 물어본 문제예요? 바로 세 단계.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 단계도 아니고 첫 번째 단계도 아니고 세 번째 단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지금 다 배우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기본 이론에 아까 미칠구라고 했죠. 어떤 과정이야? 정립 과정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 이거 뭐 대충 그렇잖아. 대학 때 여러분 노는 거 아니잖아. 대충은 다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면 공부를. 왜냐하면 자 우리가 100 더하기 100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 1 더하기 1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건 제가 일반 영어도 똑같이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트위스트 할도 1 더하기 1부터 시작하는 게 트위스트 할이야. 즉 공부는 건너면 안 됩니다. 기초가 쌓이지 않는데 근데 기초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는 더 큰 문제지만 기초가 뭔지 알았으면 그걸 한 발자국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대다수가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곧장 이걸 배우면 이걸 뭐라고 해요?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거지. 모래 위에 쌓는 누각이 돼버리는데 근데 어떻든 세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바로 어떤 거다? 이거 하고 이거 했으면 그 다음에 왜 이걸 이렇게 썼는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 감이 안 올 거예요. 자, 이건 개념 설명이지. 제가 아까 그 얘기했지. 개념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다시 개념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념 공부만 징글징글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그젠플이 들어가야 돼요. 설명합시다. 이그젠플.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이거 머릿속에 이제 하나 오늘 꼭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한두 개 더 할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 넣으라고 하는 거. 자, 보세요. 내 사랑은 이거야. A가 뭡니까? 자,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로즈 얘기하는 겁니까? My love 얘기하는 겁니까? 내 사랑 얘기지. 장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 사랑을 얘기하는데 뭘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즈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만약에 잘은 모르겠지만 빨갛고 빨간 장미는 어떤 장미예요? 아주 패셔닛하고 아주 뷰티풀한 장미겠지. 이 말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이 화자가 말하는
I는 무조건 화자니까 내레이터니까 또는 스피커니까 시에서는 스피커라고 하고 소설에서는 내레이터라고 합니다. 화자를. 자, 다시. 이 화자가 볼 때 자기 사랑은 어떤 사람, 내 애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정열적이고 멋지고 파지티브야, 네거티브야? 자, 근데 만약에 아유, 세상 살기 귀찮고 막 피곤해. 또 나오래. 아유, 밤 11시에 귀찮아 죽겠어. 아유, 내 사랑은 몬스터 같아. 그것도 하얗고 하얀 몬스터야. White. My love is like a white monster야. 창백한 귀신처럼 생긴 괴물 같은 거야.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글징글하고 괴물과 보고 싶지 않고 괴물 보고 싶어? 아, 독특한 성격이네. 자, 바로 이 몬스터가 아니라 다시 뭐로 얘기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의 감정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지. 하지만 원래 의미, 원래 리터럴리 말하려고 하는 거 누구 얘기하려는 거예요? 내 사랑 얘기지. 그럼 아까 여기까지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파이에서 뭐라고 아이덴티파이했어? 시밀리라고 아이덴티파이를 했어. 이건 어렵지 않아.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뭐를 해야 돼? A와 B를.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래. A 뭐였어요? 그럼 이제 다시 뭐였어? My love가 되는 거지. B는 누구야? 로즈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 그 다음 단계 이제 explain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그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화자한테는 화자의 A는 어떤 사람이에요? 패션이라고 뷰티풀한 워먼이 되는 거지. 아, 미안합니다. 뭐 남자일 수도 있지. 여자일 수도 있지. 근데 남자를 로즈로 비유하진 않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영문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미문학에서는 로즈를 남자로 비유하는 예는 거의 제가 지금까지 단 한 편도 본 적이 없어. 따라서 그런 상식에 기대어 볼 때 로즈는 누구겠어요? 여성이겠지. 따라서 화자는 누구겠어? 물론 미안합니다. 물론 여인일 수도 있어. 또는 바이섹슈얼일 수도 있고 레즈비언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항상 우리는 뭡니까? 문학은 커먼 센스에 기반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적 화자는 남자라는 것 같아. 자기 애인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이랬을 경우에 다시 설명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적 화자에게 그 시적 화자의 애인은 어떤 사람이야? 패셔닛하고 뷰티풀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 이해되셨어? 거기에 이제 뭡니까? 논술형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는 30자에서 50자를 쓰는 거잖아. 따라서 짧습니다. 하지만 논술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더 길게 설명을 하셔야 돼. 그랬을 경우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야? 자, 이건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냥 하여튼 평생에 써먹으세요. 계속 툴로 하나의 메소드 뭐라고 해? 템플릿으로 여러분 쓰시면 돼. 어떻게 설명하면 돼? 스피커는 use 뭘 사용을 했어요? 뭐 시밀리면 시밀리, 그다음 메타포면 메타포. 뭐 하기 위해서 그래? to illustrate. 그다음 뭡니까?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면 돼. 뭐야? 스피커는 뭘 사용했어? 시밀리를 사용했는데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의 뭡니까? 사랑을 누구에게? to his love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시마다 달라지는 거지. 틀로서 갖고 있는 거지. 자, 뭐함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어요? by comparing.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compare A to B가 되는 거야. 다시 잘 보세요. B to A가 아니라 어떤 거야? A to B야. 이건 공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 뭘 집어넣으면 돼? A가 뭐야? 그럼 여기 지금 리터럴 미닝이 어떤 거예요? my는 아니지 이제. 글 쓴 사람은 누구야? 글 쓴 사람 여러분이야. 답안을 쓰는 여러분들이. 근데 my가 돼버리면 뭐가 돼? 말이 안 돼. 따라서 스피커는 반드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면 뭐로 바꿔? his, 여자면 her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 그럼 뭐가 돼? his love. 그 다음 뭐로? red, rose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또는 rose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rose 해놓고 이런 경우에 rose 해놓고 뭡니까? 컴마 뭐 which 그 다음에 뭐 beautiful 뭐 설명을 하시면 돼.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돼. 이게 뭡니까? 서술형을 쓰는 기본적인 답안의 모형이야. 아시겠어요?